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쉴 새 없이 애틀랜타를 드나들었다.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났다가 돌아갈 때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곤 했다. 스칼렛은 그가 무슨 일로 애틀랜타에 뻔질나게 드나드는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봉쇄 밀수꾼들은 거기서 이곳까지 거리 때문에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쇄 밀수꾼들은 마차로 윌밍턴이나 찰스턴으로 물건을 실어 날랐다. 상인들이나 투기꾼들이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 남부 여러 지방에서 이곳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이런 여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이라면 스칼렛 자신도 그리 싫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늘 허황된 꿈을 잘 꾸는 그녀조차도 이런 추측을 믿지는 않았다. 그가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했더라면 자기 주위에 몰려드는 남자들처럼 손을 잡으려 하거나 기념사진을 찍으려 하거나 소중히 간직하려고 손수건을 청했더라면 그 사람도 역시 자기의 매력에 굴복했다고 스칼렛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낭만적인 요소라고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온갖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더 점잔을 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마을에 나타나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었다. 우선 그에게는 용감한 봉쇄 밀수꾼이라는 소설적인 별명이 붙어 있었고 또 악한이며 사교계에서는 영원히 추방당했다는 흥을 돋우는 요소가 애틀랜타에 사는 여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그는 엄청난 악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애틀랜타의 늙은 부인들이 만나 환담을 나눌 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화제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레트 버틀러였다. 그래서 그의 평판은 더욱 나빠졌다. 하지만 이런 평판이 퍼지면 퍼질수록 노부인들이 생각과는 달리 그는 젊은 처녀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순진한 처녀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가 얼마나 자유분방한 사람인지는 그들도 잘 모르는 것이었다. 그들이 들은 소문은 어떤 여자가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볼장 다 본 것이라는 식의 악평이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애틀랜타에 처음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손에 키스조차 하는 것을 못 보았으니 그를 더욱 신비하고 영웅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그를 보면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었다. 군대의 영웅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처럼 애틀랜타에서 많이 거론된 사람은 없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술 주정과 스캔들로 인해 육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가 문제를 일으킨 찰스턴 처녀에 대한 추문과 그가 그녀의 오빠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애틀랜타 사람들에게 전부 알려져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찰스턴에 사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에 대한 소문을 정확히 알아낸 사람도 있었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철과 같이 고든 의지와 강인함을 지닌 매력 있는 늙은 신사로 레트가 20살이 되었을 때 무일푼으로 그를 내쫓았고 심지어 가족 성서에서 그의 이름까지 삭제했다. 그 후에 그는 1849년의 금광열로 널리 알려져 있던 캘리포니아를 방랑했고 그리고 남미와 쿠바로 건너갔다. 이곳에서의 그의 행동에 관한 소문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여자를 쫓아다니며 세욕에 빠졌다는 소문, 생명을 담보로 놓고 싸우는 결투에 미쳐 있었다는 소문, 중미 지역의 반란군들에게 무기를 밀수했다는 소문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추악한 것이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소문이었다. 이런 사실들은 애틀랜타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조지아에서도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노름을 하여 돈을 잃거나 집과 전답과 노예를 잃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레트의 경우는 달랐다. 한 남자가 비록 노름을 해서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여전히 신사일 수 있었지만 도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예 그 사회에서 상종도 해주지 않았으며 심하면 추방까지 했다. 전쟁만 아니었더라면
또 남부 동맹에 적절한 도움만 주지 않았더라면 벌써 레트 버틀러는 애틀랜타에서도 문전박대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애국자라는 칭호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게다가 감상적인 사람들은 버틀러가의 악한 레트가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동안의 잘못을 보상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래서 부인들은 용감한 봉쇄 밀수꾼들에게는 더욱 관대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남부 동맹의 운명은 전선에 있는 용사들이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군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봉쇄 밀수꾼들이 손에도 달려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비중은 점점 높아져 갔다. 버틀러 선장은 특히 봉쇄 밀수꾼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는 저돌적이고 전혀 주위의 감시나 포격을 신경 쓰지 않았다. 찰스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항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캐롤라이나 해안지대의 물고기, 시내, 여울목, 암초 등을 샅샅이 알고 있었고 특히 윌밍턴 부근의 바다에 대해서는 집안의 가재도구처럼 상세히 알고 있었다. 배를 침몰시키거나 짐을 바다에 던져버린 적도 있었다. 전쟁이 터질 무렵 작은 쾌속선 한 척을 살 만한 돈으로 무작정 인생의 불투명한 현실에 뛰어들었던 그는 단 한 번의 밀수로 그 상품을 약 2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척의 배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또 훌륭한 선원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야밤을 타 찰스턴이나 윌밍턴 항구를 몰래 빠져나가 하나 가득 실은 면화를 나소나 영국이나 캐나다로 무사히 실어 날랐다. 전쟁 이후로 남부에서 수출되던 면화가 봉쇄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자 면화를 주 원료로 하던 영국의 방적 공장 등은 빈들빈들 기계들을 놀리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실직을 당하여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북군의 무역 봉쇄를 뚫고 나가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게 면화를 리버풀 항구에서 팔 수 있었다. 게다가 행운도 따랐다. 레트의 배들은 면화를 싣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고 또 남부 동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인들은 더욱더 레트를 용서해 주어야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의 외모는 너무 멋있어 길을 가던 사람들도 한번 멈춰 서서 쳐다볼 정도였다. 그는 돈을 시원스럽게 쓸 줄도 알았고 말도 길들이지 않은 순말을 타고 다녔다. 그가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은 그 당시로서는 유행의 첨단을 걷는 옷들이었으며 이것만으로도 넉넉히 뭇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했다. 전쟁이 한창인 때라 군인들이 멋있고 화려한 복장도 이제는 빛이 발해 후줄근했고 외출하는 부인들도 옷이 귀해서 짝입기를 하거나 작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나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스칼렛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옷은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입고 오는 다갈색 무늬의 옷이나 검고 흰 줄이 섞인 격자 무늬 옷이나 체크 무늬 옷 등은 너무나 장중한 멋을 풍겼다. 조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었는데 특히 그 위에 핑크빛 장미 꽃송이를 수놓은 흰 물결 무늬의 조끼는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그런 화사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가 마음만 먹고 접근하려 한다면 그 어떤 콧대 높은 부인도 감히 그의 매력적인 남성미를 거절할 부인은 없었다. 심지어 메리웨더 부인조차 그의 매력에 고개를 숙여 그를 저녁 만찬회에 초대할 정도였다. 메이벨 메리웨더는 작은 주하부 병정이 내년에 휴가를 내어 돌아올 때 혼례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메이벨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결혼식 때 흰 세틴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그 당시 남부에는 흰 세틴이라고는 한 야드도 없었다. 더구나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사용했던 세틴 웨딩드레스는 벌써 군기를 만들기 위해 징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메리웨더 부인은 열렬한 남부의 애국 여성으로서 딸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남부의 여성은 남부인답게 손으로 직접 짠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헛수고였다. 한사코 메이벨은 세틴을 원했다. 그녀는 남부를 위하는 일이라면
결혼식 때 사용하는 머리핀이나 단추나 아름다운 구두나 아니 캔디나 차까지도 모두 줄 수 있었지만 결혼식 때 새틴 드레스만큼은 꼭 입고 싶었다. 멜라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레트는 당장 영국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수십 야드의 흰 새틴과 레이스 베일을 사가지고 와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의 선물을 받자 어떻게 답례를 해야 할지 몰라 했다. 메이벨은 너무 기뻐서 그에게 키스까지 하려 했다. 메리웨더 부인은 그것은 너무나 값진 선물이어서 그것을 결혼식에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한사코 반대했지만 레트의 재치가 담긴 언변에 거절할 이유를 댈 수가 없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을 위해 한 신부에게 이런 새틴 드레스를 입히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못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저녁 만찬회에 초대했다. 아마도 그녀는 이런 초청이 세틴이 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비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레트는 세틴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행하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요즘 파리에서 유행하는 드레스는 후프는 넓어지고 스커트는 짧아졌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주름을 잡는 시대는 지나가고 옷자락에 수놓은 단을 달고 밑에 레이스로 짠 패티코트를 살짝 내놓는 것이 유행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리고 요즘 거리에서는 팬탈렛을 입은 여자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으니 그것은 유행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메리웨더 부인은 엘싱 부인에게 만일 그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더라면 파리 여성들이 어떤 종류의 팬츠를 입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에게 남성적인 매력이 없었더라면 옷이나 붓, 머리 모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그의 그런 능력이 너무 여성적인 춤이라고 해서 매도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부인들도 그에게 최신 유행하는 의상이라든지 장식에 대해 질문할 때에는 왠지 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럼 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다. 그들은 전쟁통에 유행의 물결과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난파되어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했다. 그나마 의상이라든지 멋과 장식에 대한 잡지들은 거의 봉쇄선을 통해서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은 단발머리에 곰가죽을 뒤집어 쓰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거짓말을 해도 고지 들었을 것이다. 레터가 알고 있는 스커트에 달리는 장식은 어떤 것으로 하며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하는 것들은 고디 부인의 잡지에서 몰래 훔쳐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행동만 골라서 했다. 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여인들이 관심거리인 유행에 대해 유창하게 떠들어댔다. 올해는 보닛이 작아져 머리 윗부분부터 써야 할 것 같고 또 깃털이나 꽃무늬 같은 장식은 없어졌다는 등 여자들이 귀를 솔깃하리만큼 장황하게 설명했다. 또 프랑스의 여왕은 저녁 파티 때에는 머리를 신용으로 하지 않고 거의 머리를 머리 꼭대기까지 말아올려 귀를 전부 드러내고 있다는 둥, 또 이브닝 드레스는 놀랄 만큼 어깨가 드러나 있다는 둥 외국 가서 보고 느낀 여행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해 주었다. 수개월 동안 그는 애틀랜타에서 가장 인기 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았다. 이전의 악명이나 모호한 풍문, 심지어는 무역 밀수뿐 아니라 식료품 투기까지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었다. 그를 지독히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이 애틀랜타의 물가가 5달러나 오른다고 비꼬면서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비방과 험담 속에서도 자기가 인기를 유지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묘한 것은 그가 고상하고 애국적인 시민들과 친분을 텄거나 존경을 받는다 싶었더니 이제는 전과 달리 그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행동은 가식적이었다느니 또 전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느니 하고 떠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에게 특히 남부 동맹에게 비개인적인 반감을 품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런 감정을 애써 숨기려 들지도 않았다. 특히 남부 동맹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반감 표시는 급기야는 그렇게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려 했던 애틀랜타 사람들을 당황시켰고 나아가 냉담을 표시하거나 노골적으로 화를 내게까지 만들었다. 1862년에서 186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자들은 아주 냉정하게 그에게 인사를 건넸을 뿐 정이 담긴 대화는 아예 하려 하지 않았으며 부인들도 파티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딸을 자기 옆에 끌어다 앉히곤 했다. 그는 남부의 신실하고 독실한 애국자들을 골라서 놀려주는 일을 고소해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악한 자로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용감한 무역 봉쇄 통과 능력을 칭찬하면 그는 돌연 정색을 하고는 자기는 전선에 있는 젊은이들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들 남부의 군인이라면 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굳은 신념이었는데 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모욕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말로는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이니 회색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니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모욕감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대담하고 활달한 말괄량이 그를 놀려줄 목적으로 자기들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 그는 정중하게 고작 한다는 말이 돈만 준다면야 양키 여인들에게도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있죠 하고 떠벌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스칼렛이 애틀랜타에서 바자회 때 처음으로 그를 만난 이후 그는 변함없이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남부 동맹을 위해 참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하면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저 장사 속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만일 정부를 상대하여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정부의 고관 대작에게 눈이라도 빼주고서 돈을 벌었을 것이고 이 지겨운 봉쇄 밀수업을 팽개치고 엉터리 옷감이나 모래가 섞인 설탕, 상한 밀가루, 썩은 가죽을 그들에게 팔았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가 하는 말은 거의 다 믿을 만한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었다. 이미 정부와의 거래에서는 적지 않은 잡음이 나오고 있었다. 전선에서 온 편지를 보면 그런 사례로 가득 차 있었다. 일주일만 신으면 헐어서 뜯어지는 신발이라든지 오발탄만 계속 생기는 화약, 약간만 스치거나 힘을 주어도 끊어지는 고삐, 썩은 고기와 벌레가 들끓는 밀가루, 이런 것들은 온통 악덕 상인들로부터 속아서 산 물건들이었다. 애틀랜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판 악덕 상인들은 분명히 엘라베마 사람들이 아니면 버지니아 사람들, 또 테네시 사람들일 것이라고 아예 단정을 내리고 있었으며 절대로 조지아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군납 업체를 경영하는 조지아 사람들은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병원이나 군인 유가족들을 돕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딕시라는 음악이 울려 나올 때 제일 먼저 열광하던 자들이 그들이 아니던가. 또 남부에서는 가장 잔인할 정도로 양키놈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아니던가. 정부를 상대로 속이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악덕 상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은 아직 터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레트의 말도 그저 교양 없는 행동쯤으로 받아넘겨 버렸던 것이다. 그는 고관 대작들이 허상을 비꼬기도 하고 전쟁터에 있는 용감한 병사들을 비방하기도 하여 애틀랜타 사람들에게 심한 눈총을 받았다. 아마 천성적으로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계략에 빠져 당황해하는 모습을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만과 위선과 과장된 애국심을 보며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치 개구쟁이 소년이 풍선을 보면 바늘로 찌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과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콧대 높고 거만한 자를 때려 눕혔고 무지한 불량배들은 여지없이 사람들 앞에 내보여 창피를 주었다. 그는 이런 일을 너무 교묘하고 정중하게 했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았다. 즉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노골적인 레트의 발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만 풍선이라든가 아첨꾼이라든가 하는 자기들의 정체를 토해냈던 것이다. 애틀랜타가 그를 용납하고 있던 수개월 동안 스칼렛은 전혀 그에 대한 어떤 미련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의 정교한 행동도 그의 유창한 웅변도 다 얼굴에 덧칠을 한 연극에 불과하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용감한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봉쇄무역을 하고 있는 것도 다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전혀 그의 그런 행동은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그는 스칼렛의 눈에도 어릴 때 테라 농장에서 함께 자랐던 개구쟁이들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었다. 성격이 괴팍한 탈레턴 형제들은 진한 농담을 하기를 좋아했고 악심을 품은 것처럼 남에게 짓궂게 굴면서 장난을 쳤던 퐁텐가의 아이들도 역시 예외일 수가 없었다. 또한 밤을 새우면서까지 남을 골려줄 생각을 짜내던 헬버트와의 아이들도 모두 저 레트와 같은 악한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레티의 내면에는 어딘가 얘의 악동들과는 다른 악의적이고 천성적으로 야만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았다. 스칼렛은 그의 불성실한 모습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가 계속적으로 저 용감한 무역 봉쇄 밀수선을 계속 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무역선을 타면 그녀의 입장에서 그를 사귀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아예 일부러 애틀랜타 사람들이 호의를 걷어차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녀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불안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까지 떨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레트가 자신에 대한 추방령의 최후 통첩에 사인을 한 것은 부상에서 회복한 사람들을 위한 은화 음악회가 엘싱 부인의 저택에서 베풀어졌을 때였다. 그날 오후 엘싱 부인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휴가 중인 병사들, 병원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 향토 방위군들, 국민군들, 부인들, 미망인들, 젊은 처녀들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 집안에 있는 의자로는 사람들을 다 앉힐 수가 없었고 심지어 긴 나선형의 계단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문 앞에서 커다란 유리병을 들고 서 있던 엘싱가의 집사는 2번씩이나 가득 찬 은화를 비우고 거기 서 있었다. 그만큼만 해도 오늘의 은화 음악회는 대성공이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은화 1달러는 남부동맹 지폐로 60달러나 되었기 때문이다. 노래나 피아노 연주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아가씨들은 다 무대로 나가서 노래도 불렀고 피아노도 연주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갈채를 받은 것은 활인화였는데 이것은 약간의 배경을 무대로 하여 분장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그림 속의 인물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말했다. 스칼렛은 멜라니와 함께 스스로 위로를 받기 위해 정감이 깃든 구슬픈 곡조인 이슬이 꽃봉오리 위에 맺힐 때라는 노래를 불렀다. 재청이 터져 나오자 그들은 다시 밝은 가락의 오 방탕한 여인이여 스티브는 잊어줘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활인화에서 남부동맹의 꽃이라는 역할을 얻어 매우 기뻐했다. 활인화에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우아하게 들이온 그리스풍의 흰 광목옷을 입고 빨강과 파랑띠로 허리를 두르고 한 손에는 별과 2개의 줄이 쳐진 남부 동맹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찰스와 그의 아버지의 유품인 황금빛 군도를 엘라베마 출신인 애슈변 대위에게 무릎을 꿇고 내뻗는 그림이었다. 활인화가 끝나자 그녀는 내심 자기의 연기를 보고 감탄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레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자기의 멋있는 활인화를 지켜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전혀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칼렛은 그의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모두 그의 말에 격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들 곁으로 다가가자 때때로 이런 모임 가운데 찾아드는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때 국민군인 윌리 기넌이 하는 이야기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럼 당신은 남부를 위해 죽은 우리 용사들의 희생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만일 자네가 철로에서 죽음을 당했다면 자네의 죽음이 철로회사를 신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고 레트는 잠옷 이전엔 보이지 않던 진지한 모습과 또 자문을 구하는 듯한 겸손한 자세로 말했다. 이봐요 하고 윌리는 말했지만 떨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집 밖에만 있었더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겁나는군 하고 레트가 말했다. 물론 자네의 용맹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니까. 윌리는 얼굴을 붉히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잠자코 있었다. 윌리는 건장하고 힘이 셌으며 군인으로 전선에 나갈 연령에 해당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후방에 있었다.
물론 그의 어머니의 말처럼 누군가가 후방에 남아서 남부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트가 말할 때에 뒤에서 주책 없이 회복기에 들어선 장교들이 히히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어머, 저 사람은 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걸까? 하고 스칼렛은 속으로 분개하여 생각했다. 저 사람이 파티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잖아. 미드 박사의 눈썹은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릴 것만 같았다. 헤이 젊은이, 자네에게는 정말로 신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가? 하고 그는 늘 연설할 때 쓰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이 남부의 애국적인 남자들에게나 부인들에겐 아직도 거룩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네. 그리고 약탈자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으며 주의 권리를 찾을 의무도 있고, 그리고 레트는 나른한 표정으로 비단같이 매끄럽고 거의 지루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전쟁은 다 신성한 거죠.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신성한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전쟁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느 바보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신성한 것이라고 열렬히 용병가들이 떠들어댄다고 해도, 그들이 전쟁에 대해 숭고한 이상을 부여한다고 해도 전쟁은 전쟁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거죠. 실제로 전쟁은 서로의 돈을 빼앗고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귀는 오로지 후방에서 열렬히 떠들어대며 아부하는 소리와 북소리, 나팔소리만을 들을 뿐이죠. 때로는 웅병가들이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무덤에서 구해내자는 구호를 그럴듯하게 외치기도 하죠. 또 로마의 교황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외치지요. 또 면화와 노예, 그리고 주의 권리 등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죠. 도대체 교황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또 그리스도의 무덤이란 무엇인가? 그녀가 뜨거워진 분위기의 토론의 장소에 가까이 갔을 때 레트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군중 사이를 헤치면서 문 쪽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그를 따라가려 하자 엘싱 부인이 그녀의 스커트를 잡아 불러 세웠다. 가게 내버려둬요 하고 그녀는 긴장된 조용한 방 안에 다 들리도록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게 내버려둬. 그는 배신자야. 투기꾼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스스로 길러낸 독사야. 홀 안에 서 있던 레트는 한 손에 모자를 들고 마치 엘싱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듯이 잠시 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뚫어지게 엘싱 부인의 납작한 가슴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씩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메리웨더 부인은 피티 고모의 마차로 집으로 돌아갔다. 4명의 부인들은 집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분통을 터뜨렸다. 피티패트 해밀턴, 이제는 당신도 충분히 만족하셨으리라고 믿어요. 뭘 말이죠? 하고 피티는 불안한 듯이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보호하고 감싸주던 저 버틀러라는 인간이 오늘 파티에서 행한 짓을 다 알고 있죠? 피티는 이런 당황스런 질문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실은 메리웨더 부인도 레트를 여러 번이나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멜라니와 스칼렛은 그 사실을 생각해냈지만 감히 어른들이 말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당돌하게 끼어들 수가 없었다. 대신에 그들은 조용히 장갑 낀 자기들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모욕했어요. 아니, 남부 전체를 모욕했어요. 하고 메리웨더 부인은 말했다. 그녀의 건강하고 요염한 가슴은 화려한 금실과 은실로 장식된 옷 안에서 심하게 뛰고 있었다. 아유, 기가 막혀서 우리들에게 돈을 보고 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속였다고요. 그런 놈은 감옥에 쳐넣어야 해요. 예, 반드시 집어넣어야 해요. 미드 박사님에게 상의를 해야겠어요. 남편만 살아있었더라면 그가 잘 처리했을 텐데. 그러니까 해밀턴 부인, 잘 들으셔야 해요. 다시는 그런 악한이 당신 집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 하고 피티는 중얼거렸다. 마치 죽어버렸으면 하는 태도였다. 그녀는 스칼렛과 멜라니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고개를 돌렸으나 그들 역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피터 영감에게 눈을 돌렸다. 그녀는 뒤에서 그가 주의하여 듣고 있음을 알았기에 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가 나서서 도와주었으므로 고개를 돌려 자, 됐습니다. 돌리마님. 피티마님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죠. 하고 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터 영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역시 레트 버틀러를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있었음을 피티 고모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요 돌리,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요 하고 메리웨더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왜 그따위 남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오늘 이후로 그 남자를 초대할 집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는 그전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살게 될 거예요.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집으로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고는 그녀는 날카로운 시선을 젊은 부인들에게 던졌다. 당신들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명심해 두세요. 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신들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부분적으로는 당신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의 방문이나 매국적인 말들을 슬슬 봐주지 말고 당신들 집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세요. 이때 스칼렛은 이상한 거친 손이 말굴레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당장 두 발로 벌떡 일어서는 말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서 말은 하지 못했다. 그녀는 메리웨더 부인이 어머니에게 다시 편지를 쓰도록 만드는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이 늙은 암소 같으니라고 하고 분노를 억누르며 새빨개진 얼굴로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당신 태도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당신 앞에서 한마디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 오래 살다 보니 우리들이 대의에 대해 그런 불손한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하고 분노에 휘말린 메리웨더 부인이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들이 대의가 좋고 거룩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에 처해야 해요. 난 두 사람이 다시는 그 사람 얘기를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래요. 저런 멜라니 어디 편찮으세요? 멜라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이 커졌다. 저는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하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 사람에 대해 무리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또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막고 싶지 않아요. 메리웨더 부인은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아 폐에서 폭발이라도 일으킨 듯 갑자기 숨을 멈추었다. 피티 고모는 두툼한 입을 딱 벌렸고 피터 영감은 시선을 돌려 멜라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런, 왜 나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을까? 하고 감탄과 질투가 섞인 감정으로 스칼렛은 생각했다.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메리웨더 노부인에게 대들 용기가 생겼을까? 멜라니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체했다가는 용기가 달아날까봐 두려운 듯 서둘러 말을 계속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고 말한 까닭은 그분이 한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지극히 무례하고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하지만 제 남편 애슐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제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는 남자를 우리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으니까요. 메리웨더 부인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멜라니 해밀턴, 난 태어나서 그런 거짓말은 처음 듣네요. 윌크스 집안에는 한 명도 겁쟁이가 없었고 전 애슐리가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눈을 번득이며 멜라니가 말했다. 전 그이가 생각하는 것이 버틀러 선장과 같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단지 그는 그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단지 전 그이가 음악회에서 그런 소리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이는 저한테 보낸 편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슐리가 편지에다 무슨 얘기를 썼기에 그토록 멜라니가 열을 올리는 것일까 하고 기억을 더듬으려고 애쓰는 동안 스칼렛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싹 텄지만 대부분의 편지 내용은 읽고 난 후 금방 잊혀졌기 때문에 그녀는 단지 멜라니의 머리가 돌아버렸다고만 생각했다. 애슐리는 편지에서 우리가 양키들과 싸우는 것이 애초에 잘못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편견과 독선에 가득 찬 정치가와 웅변가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전쟁에 말려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멜라니는 성급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들이 당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요. 또 그이는 영광으로 돌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남아있는 거라고는 비극과 추악한 뿐이라고 했어요. 아, 그 편지 하고 스칼렛은 속으로 소리쳤다. 그게 그런 뜻이었던가? 난 그 말을 안 믿어요. 하고 메리웨더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멜라니는 남편이 한 말의 의미를 잘못한 거예요. 전 결코 애슐리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고 입술을 떨면서도 멜라니는 침착하게 말했다.
전 그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이는 버틀러 선장님이 한 말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 표현이 고상해서 무리하지 않았을 따름이죠. 애슐리 윌크스처럼 훌륭한 신사를 저 버틀러 선장 같은 악덕 투기꾼에다 비교하다니 자신을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해요. 보아하니 멜라니도 우리들의 대의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열띤 흥분을 수그러뜨리며 자기도 모르게 떠들어댄 데 대해 겁이 났는지 멜라니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단지 애슐리와 마찬가지로 저는 남부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용의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제 얘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듣네요. 하고 메리웨더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마차를 세워요, 피터 할아범. 우리 집을 지나치고 있잖아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에 신경을 쓰고 있던 피터 영감은 메리웨더 덱을 약간 지나쳤기 때문에 말을 다시 뒷걸음질 시켜야 했다. 보니스 리본을 폭풍 속이 돛처럼 휘날리며 메리웨더 부인은 마차에서 내렸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피터 영감은 말에 채찍을 휘둘렀다. 피터 마님을 흥분시키다니 두 분 아씨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해요. 하고 그가 꾸짖었다. 난 흥분하지 않았어. 하고 이보다 훨씬 작은 일에도 걸핏하면 기절을 하고 법석을 부리던 피티가 말했다. 멜라니, 얘야, 난 네가 내 편을 들어주느라고 그랬다는 것을 안다. 정말이지, 네가 그 노인네의 콧대를 꺾어놓다니 참으로 통쾌하더구나. 그 여잔 너무 교만하거든. 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니? 그러나 애슐리에 대해 꼭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러나 사실인거려. 하고 대답하고 나서 멜라니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아요. 그이는 전쟁이 온통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기꺼이 싸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발 멜라니 아가씨, 여기는 피치트리가니 울지 말아요. 하고 마르기 걸음을 재촉하며 피터 영감이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제발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스칼렛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위로를 얻기 위해 그녀의 손바닥에 얹은 멜라니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애슐리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편지를 읽었었다. 그런데 멜라니는 스칼렛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애슐리처럼 완벽하고 멋있는 사람의 생각이 저 레트 같은 악당의 생각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스칼렛은 속으로 생각했다. 두 사람 다 이 전쟁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애슐리는 그래도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것이고 레트는 약삭빠르게 빠져나오려는 것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레트가 좀 더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녀는 애슐리에 대해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껴 잠깐 생각을 멈추었다. 두 사람 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지만 레트는 그것을 정면에서 직시하고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분노를 자극하고 있어. 그러나 애슐리는 그것에 정면으로 맞설 수가 없는 거야. 그녀는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메리웨더 부인은 미드 박사를 충동질했다. 그래서 박사는 신문에 기고하는 형식으로 행동에 옮겼다. 그 속에 레트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의 의도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편집자는 사회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 원고를 신문 제2면에 실었다. 그것은 놀랄만한 결단이었다. 왜냐하면 제1면과 제2면은 항상 노예, 노세, 쟁기, 관, 매가, 새빵, 남에게 비밀로 되어 있는 신통약이나 낙태약, 정력제의 광고로 메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사의 글이 화근이 되어 불량배나 악덕 상인배, 부정 상인배에 대한 불평의 항변이 남부 전체를 휩쓸게 되었다. 찰스턴 항구는 이미 북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으므로 이 포위망을 뚫고 입항하려면 윌밍턴 항구 외에는 통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부정 행위는 이미 공공연한 것이 되었다. 이곳으로 투기꾼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윌밍턴으로 들어오는 배들의 물건들을 모두 사들인 후 값을 올리기 위해 시장에 그것을 공급하지 않았다.
물가는 천정부지였다. 생활 필수품이 떨어지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뛰었다. 사람들은 없는 대로 살든가 아니면 투기꾼들이 터무니없는 값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계층은 날로 어려워지는 생활고에 시달려 괴로워하고 있었다. 물가가 뛰면 뛸수록 남부동맹의 화폐는 점점 그 가치를 상실해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품에 대한 이상한 호기심을 갖게 했다. 그래서 봉쇄 밀수꾼들은 생활 필수품을 수입하도록 은근히 명령을 받는 입장이었고, 게다가 사치품의 거래는 부업 정도로 암암리에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남부동맹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제쳐놓고 값비싼 사치품만 배에 가득 싣고 들어왔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이 값비싼 사치품들을 사 모았다. 설상가상으로 윌밍턴에서 리치먼드에 이르는 철도는 하나밖에 부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밀가루와 베이컨이 미처 수송되지 않은 채 도중에 썩고 있었다. 그러나 사치품인 주류나 견직물류, 커피 따위는 투기꾼들에 의해 윌밍턴을 떠나 한 이틀 후면 정확히 리치먼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뒤에서 수군거리던 소문들이 공공연히 떠돌게끔 되었다. 레트 버틀러는 자기 소유의 배 4척을 총동원하여 일찍이 없었던 폭리를 취하며 배의 물건들을 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물건까지 매점하여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가진 연합체의 대장이 되어 봉쇄 밀수품을 매점하기 위해 윌밍턴을 본거지로 삼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윌밍턴과 리치먼드에 수십 개의 창고를 갖고 있다는 둥, 창고에는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식량과 의류가 꽉 차 있다는 둥, 별의별 소문들이 다 떠돌았다. 병사든 가난한 시민이 됐든 모두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던 터라 레트 버틀러와 그 일당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은 엄청나게 컸다. 남부동맹 해군의 봉쇄 돌파선 중에는 물론 충정 애국자들도 많이 있다. 박사가 신문에 기고한 원고의 마지막엔 이렇게 씌어 있었다. 그들은 남부동맹의 승리를 위해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있는 사리사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남부인들로부터 충정어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그 위험의 대가로 얻은 작은 이익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리사욕이 없는 신사들이고 우리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물론 나는 이런 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악당이 있는데 그들은 봉쇄 돌파자의 가면을 쓰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장 정당한 대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병사들이 의분과 복수심이 충천하는 이런 가운데에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세틴이나 고급 레이스를 수입하고 우리 병사들이 모르핀의 부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 차나 고급 술을 수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독수리의 저주가 내리기를 바란다. 나는 이들 흡혈귀들을 증오한다. 그들은 로버트리 장군 밑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봉쇄 밀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모든 애국자들의 가슴을 대신하여 그 무리배들을 증오한다. 우리들이 아들과 동생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 우리들 가운데 에나멜 구두를 신고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들의 젊은 병사들이 야영장의 불 앞에서 추위에 떨며 썩은 베이컨을 먹고 있을 때 그런 더러운 무리들은 샴페인을 마시거나 파테드 스트라스버그 같은 고급 요리로 배를 채우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나는 충성스런 남부동맹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몰아내자고. 애틀랜타 주민들은 이 글을 읽고 마침내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이 허둥지둥 레트를 그 사회에서 추방시켰던 것이다. 1862년 가을에 그를 맞이했던 모든 가정에서 1863년이 되고 나서 그가 드나들 수 있었던 집은 겨우 피트패티의 집 정도였다. 그나마 멜라니가 없었더라면 이 집에서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으리라. 피티 고모는 그가 마을에 오면 언제나 속을 끓였다. 그의 방문을 허락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눈총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드나들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차마 그에게 할 용기는 없었다. 버틀러가 애틀랜타에 왔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두툼한 입술을 꽉 깨물며 자기가 현관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가 조그만 선물을 갖고 오거나 갖은 말로써 회유를 하면 금방 그녀는 누그러지고 마는 것이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겠니? 하고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그 사람에게 자칫 싫은 얼굴이라도 보인다면, 자칫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그게 무서워 죽겠어. 그는 무척 평판이 나쁜 사람이니까 말이야. 나를 막 때릴지도 몰라. 아니면 이럴 때 찰스가 살아있기라도 한다면. 스칼렛, 네가 말해야만 한다. 어떻게 좋은 말로 두 번 다시 그가 못 오게 만들어라. 정말이다. 네가 그를 버릇없게 만들고 있는 거야. 온 동네에서는 그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난리들이고, 게다가 너희 어머님께서 아시기라도 한다면 어머님은 내게 뭐라고 하시겠니? 멜라니, 너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 멜라니, 헨리에게 편지를 써서 대신 버틀러 선장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고 멜라니는 말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실례될 짓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모두들 버틀러 선장이라면 머리가 이상해지고 겁부터 먹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미드 박사나 메리웨더 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악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아원에 기부해달라고 100달러를 주지 않았어요. 그분도 역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남부를 사랑하는 충성심과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단지 흠이라면 그가 스스로 남들 앞에서 변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외고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어떻다는 것은 고모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피티 고모는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고집을 부리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포동포동한 작은 손만 불안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스칼렛은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좋은 점만을 찾아내는 멜라니의 성격에 두 손을 들었다. 멜라니는 바보다. 하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모두들 체념했던 것이다. 스칼렛은 레트에겐 애국심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녀에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가 낫소에서 갖다주는 작은 선물, 숙녀가 예의를 가지고 받아야 할 선물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커다란 흥미거리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 그의 출입을 막는 날에는 참으로 큰일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어디서 바느질 바늘이라든지 봉봉과자, 머리핀 따위를 얻을 수 있겠는가. 피티 고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피티 고모는 어떻든 이 집의 가장이고 자기들이 보호자이며 윤리의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레트의 방문이나 그녀 자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쑥덕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또 애틀랜타 사람들은 아무도 레트가 그 집을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멜라니 윌크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또한 멜라니가 레트를 두둔하고 있는 동안은 얼마쯤 경의를 가지고 볼 거라고 생각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레트가 저 이단자 같은 태도만 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을 재미있게 살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와 함께 피치 트리가를 걷는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눈총을 주지 않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한다 해도 꼭 입 밖으로 발설해 곤경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불평했다. 아무리 멋대로 생각하더라도 가만히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텐데요. 그게 당신의 방식이라는 거요, 파란 눈의 위선자씨? 스칼렛, 스칼렛, 나는 당신이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소. 원래 아일랜드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겠소? 설령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신경 쓸 필요가 뭐 있겠소? 진실을 말하시오. 묵묵히 자기 뱃속에 감추어두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지 않소? 글쎄요. 그렇긴 해요. 하고 스칼렛은 마지못해 시인했다.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모두들 데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하지만 레드 버틀러, 그렇게 함부로 말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상대해주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건 당신 말이 옳소.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춤은 추어야 할 테니까요. 아무튼 당신의 인내심은 보통이 넘는 것 같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소.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로맨틱한 분위기와 애국주의에 가면을 쓰고 뻔뻔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는 없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 봉쇄 밀수를 해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무일푼이 되는 어리석은 애국자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들은 애국의 업적을 드높이거나 빈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나라는 인간을 그들 속에 포함시키기를 꺼려할 거요. 그들에게는 명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요. 이건 내 솔직한 말인데 그들은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물론 고작 1년쯤 지나면 남는 거라고는 명예뿐일 거요. 이제 곧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비열하군요. 그리고 아니 스칼렛, 당신은 신문도 읽고 있군요. 이거 아주 놀랐는데요. 하지만 신문 같은 것은 읽지 마시오. 그것은 여자의 머리를 산란하게 할 뿐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소식은 내가 영국에서 돌아온 지 채 한 달도 안 됐으니까 틀리지는 않소. 하지만 영국은 절대로 남부동맹을 돕지 않을 것이오. 결코 지는 쪽에 내기를 걸려고는 안 할 거요. 그게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요. 게다가 왕위에 앉아있는 살찐 네덜란드 여자는 무척 신앙이 깊고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국 방직 공장들이 우리 남부의 목화가 없다고 해서 문을 닫을지언정 노예제도에 편을 드는 짓은 절대로 안 할 거요. 또 프랑스만 하더라도 시원찮게 나폴레옹의 흉내나 내고 있느라고 지금 멕시코에 있는 프랑스군을 지키기 위해 눈코 뜰 새가 없소. 사실 나폴레옹 3세는 이 전쟁을 은근히 환영하고 있소.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쟁에 여념이 없어 그의 군대를 멕시코에서 쫓아낼 시간이 없기 때문이요. 이봐요 스칼렛. 외국으로부터 무슨 원조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남부 동맹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신문사에서 꾸며낸 것에 불과하오. 벌써 남부 동맹의 운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요. 지금은 그저 낙타처럼 자기 등에 크게 난 혹을 파먹으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요. 아무리 큰 혹이라도 결국 없어지는 게 아니겠소? 나는 앞으로 6달쯤 봉쇄 밀수를 하고는 손을 뗄 작정이요. 그 이상 계속하면 위험하오. 그냥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영국 놈들에게 배를 팔아버리겠소. 돈도 충분히 모았소.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은 금화로 바꾸어 영국의 은행에 모두 맡겼소. 남부 동맹의 가치 없는 종이는 이제 필요 없게 됐소. 그가 하는 말은 다 그럴듯하게 들렸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매국노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지만 스칼렛에겐 언제나 그의 말이 상식과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런 일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녀는 깜짝 놀라고 화를 내야 할 형편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단지 그런 척은 할 수가 있었다. 그러는 편이 훨씬 훌륭하고 숙녀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드 박사가 당신에 대해 쓴 글은 옳다고 생각해요, 버틀러 선장님. 당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배를 팔아 군대에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육군사관학교에 계셨다고 하던데 당신의 말은 마치 교회 목사가 군대를 모집할 때 하는 설교 같소. 내가 죄를 속죄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소? 나를 추방한 이 사회제도를 지키기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단 말이오? 그런 제도가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사회제도라니요?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고 그녀는 토라진 것처럼 말했다. 모른다고요? 아니, 당신은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제도의 일부가 아니었소? 내 길을 걸어도 줬소. 당신은 나 이상으로 그런 제도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오. 왜 내가 버틀러 집안에서 추방되었겠소? 바로 그런 것 때문이란 말이오. 다른 이유는 없소. 나는 찰스턴이 생리에 맞지 않았고 또한 비위를 맞출 수도 없었소. 찰스턴은 남부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당신은 그곳이 얼마나 까다로운 곳인지 모를 거요. 오로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이란 이유만으로 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같이 많았소. 게다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할 때도 너무나 많았소. 참으로 쓸데없는 일에 화가 난 적도 있었소. 당신도 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젊은 아가씨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그때까지 누르고 있던 격분이 폭발한 나머지 그랬던 거요. 그러나 그것도 그것 자체로선 지극히 작은 사건 때문이었소. 사고로 인해 어두워지기 전에 그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말이나 되겠소? 내 총솜씨가 훨씬 좋은데도 그 여자의 화난 오빠의 손에 걸려 파리목순처럼 사라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하긴 내가 참다운 신사도를 발휘했다라면 내가 그에게 죽어줘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버틀러 집안의 체면도 더럽혀지지 않았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살고 싶었소. 그래서 이렇게 살았고 또 즐겁게 살아왔던 거요. 찰스턴은 신성한 우상을 숭배하며 그 속에 살고 있는 형을 생각하고 형의 따분한 부인이나 성 세실리아 무도회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들을 생각하니 그따위 제도에 연연하여 찰스턴의 몸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소. 스칼렛, 우리 남부 동맹의 생활은 중세 생활과 흡사하고 아니
오히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 같소. 참으로 이상한 것은 훨씬 오래전에 사라져야 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오. 훨씬 전에 사라져야 했었고 또 현재 분명하게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당신은 미드 박사 같은 남부의 사명이 옳고 신성하다고 부르짖는 열성분자의 말에 내가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요? 북소리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흥분하여 총을 움켜쥐고 리 장군을 위해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이오. 도대체 어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바보 천치로 아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를 죽도록 매질한 채찍에 키스하는 그러한 한심한 태도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지금 남부와 나는 서로 피장파장인 격이오. 남부는 일찍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바깥으로 추방시키지 않았소? 그렇지만 나는 굶어 죽지 않았고 나의 잃어버린 원래의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 남부의 순간적인 고통 속에서 나는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거요. 당신은 지독한 욕심쟁이로군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지만 그 말은 기계적으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버틀러의 얘기는 들으나마나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와 관계된 얘기가 아니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사실이다. 확실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생활 이면에는 괴팍한 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의 마음은 무덤에 있지 않은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 바자회에서 춤을 추었을 때 모두들 놀라는 모습을 보지 않았던가. 그녀가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른 젊은 여자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모두들 성이 나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자기도 그런 인습을 싫어했지만 그런 인습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말을 들을 때면 왠지 싫은 느낌이 들었다. 예의 바른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남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불안해지는 것이었다. 노랑이라고요? 그럴 리가 있어. 나는 단지 남들보다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을 뿐이요. 혹은 그것이 노랑이라는 말과 상통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만큼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한 눈팡이들은 분명히 나를 욕심쟁이라고 생각할 거요. 충성스런 남부동맹의 그 어떤 작자가 1861년에 현금으로 1000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한 짓만큼 했을 거요. 아니, 더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놓치지 않고 움켜쥘 수 있는 타산적인 인간은 그나마 보기 드물 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섬터 요새의 함락 직후 완전히 봉쇄되기 전에 나는 수천 상자의 목화를 헐값에 사서 그걸 영국에 보냈어. 그건 또 리버풀의 창고에 아직 고스란히 포장도 안 푼 채 그대로 있어. 영국의 방직 공장이 목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여 이쪽에서 부르는 값으로 살 때까지는 팔지 않을 작정이요. 1파운드에 1달러로 거래하게 된데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요. 목화 1파운드에 1달러가 되면 코끼리가 나무에 오를 거예요. 아니요. 틀림없이 1달러가 될 거요. 목화는 벌써 1파운드당 72센트까지 뛰어올랐으니까 시간 문제예요. 아마 이 전쟁이 끝날 때에는 나는 거부가 되어 있을 거요. 그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아니 실례, 내 뱃속만 채워왔기 때문이요. 전에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소. 큰돈을 챙기는 데에는 일생에 단 2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한 번은 나라가 설 때, 또 한 번은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설 때에는 돈이 서서히 벌리지만 나라가 거꾸러질 때에는 일확천금이 생기는 법이요.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언젠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요. 훌륭하신 충고 대단히 고맙군요. 하고 스칼렛은 한껏 비꼬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미안하게 됐네요. 당신은 저희 아버지가 가난뱅이인 줄 알고 계시나 본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재산쯤은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남편인 찰스의 유산도 있고요. 프랑스 혁명 당시의 귀족들도 역시 사형수의 호송마차에 올라설 때까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레트는 종종 스칼렛에게 사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었다. 스칼렛의 상복과 버닛에서 발꿈치까지 늘어져 있는 크레이프 베일은 그를 웃기게도 했고 또 짜증나게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속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 검은 상복과 베일만은 마음대로 벗지 않았다. 앞으로 4, 5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상복을 벗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면 지금도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보다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겠는가. 그녀를 까마귀처럼 보이게 하는 크레이프 베일과 검은 옷은 10년이나 늙어 보이게 한다고 버틀러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 무리한 말에 화가 난 스칼렛은 곧장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18살인 자기가 정말로 28살로 보이나 하고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메리웨더 부인을 닮아가려고 애쓰시는군요. 당신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고 그는 놀렸다. 그리고 전혀 마음에도 없는 슬픔을 드러내려고 그런 베일을 쓴다는 것은 고약한 취미죠. 나는 당신과 내기를 해도 좋소. 2달 안으로 당신의 머리에서 보닛과 베일을 벗기고 파리에서 유행하는 화사한 옷을 입히겠소. 제발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고 스칼렛은 찰스를 빗대어 말한 듯한 그의 말투에 화가 나서 말했다. 해외여행을 위해 윌밍턴으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던 레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버렸다. 그로부터 수주일이 지난 어느 여름날 아침 그는 다시 애틀랜타에 나타났다. 손에는 화려하게 수놓은 모자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집안에 스칼렛 혼자 있다는 것을 안 그는 그 상자를 열었다. 거기에는 몇 겹으로 싼 최신 유행의 보닛이 들어있었다. 스칼렛은 자기도 모르게 어머나 이렇게 멋질 수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집어들었다. 새로운 옷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터라 이 멋진 보닛을 보자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그것은 짙은 초록빛 호박단으로 엷은 비추색 물결 무늬가 있는 비단 안감을 예쁘게 받친 것이었다. 턱 밑으로 이어진 리본의 폭은 그녀의 손바닥만큼이나 넓었고 그것 역시 엷은 초록빛을 띤 것이었다. 이 아름다운 모자의 테를 나선형으로 감은 것은 아주 맵시 있는 초록빛 타조의 깃털이었다. 써보세요. 하고 레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곧장 방으로 가 거울 앞에 서서 그것을 머리 위에 가볍게 쓰고 귀걸이가 보이도록 머리를 뒤로 치켜 올린 다음 리본을 턱 밑에 메었다. 어때요? 잘 어울려요? 하고 그녀는 말하면서 그에게 보이려고 발끝을 돌려 깃털 장식이 흔들리도록 머리를 까닥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 찬사의 빛이 역력히 나타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기가 너무 멋있다는 것을 알았다. 황홀할 정도로 멋져 보였고 모자 안쪽의 엷은 초록빛은 그녀의 눈을 짙은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게 했다. 저 레트, 이 보닛을 누구에게 줄 거예요? 제가 사고 싶어요.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갖고 싶어요. 당신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 초록빛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밖에 없지 않소. 왜 내가 당신의 그 눈빛을 기억하지 못하겠소? 정말 저를 위해 이것을 특별히 주문하셨어요? 그럼요. 거기 상자 위에 루이드 라페라고 상표가 쓰여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도취되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2년 동안 그녀가 쓴 모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모자가 자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고 있는가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다. 이 모자만 있으면 어떤 신나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쁜 미소도 곧 사라졌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꾸민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예쁜 초록빛을 베일로 가려야 하고 아름다운 깃털 장식을 검은 빛으로 물들여야 한다니 속상해 죽겠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 옆으로 다가가더니 턱 밑에 맨 리본을 교묘한 솜씨로 확 풀어 그것을 상자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제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상복 모자로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 취미를 잘 아는 파란 눈을 가진 아리따운 아가씨를 다시 찾아야죠. 어머 안 돼요. 그걸 안 주시면 죽어버릴 거예요. 제발 레트, 짓궂게 굴지 마시고 저에게 주세요. 드리면 다른 모자처럼 새까맣게 만들 텐데요. 싫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꽉 붙잡았다. 자기를 이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젊어 보이게 하는 이 아름다운 모자를 다른 여자에게 결코 줄 수가 없었다. 순간 피티와 멜라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섬뜩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생각하니 더욱 아찔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잡고 있는 것은 허영심이었다. 절대로 안 바꾸겠어요. 약속해요. 자, 빨리 저에게 주세요.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상자를 그녀에게 다시 넘겨준 후 그녀가 모자를 쓰고 맵시를 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 얼마죠? 하고 그녀는 갑자기 묻고는 얼굴을 숙였다. 지금은 50달러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음 달이면 남부동맹의 지폐라면 좋기 2000달러는 주어야 할 거요. 하고 말하고는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녀의 풀죽은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럼 이렇게 해요. 지금 우선 50달러 드리고 나머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스칼렛은 입이 딱 벌어졌으나 남자로부터 받는 선물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경계심을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 엘렌은 틈나는 대로 종종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캔디나 꽃, 시집, 앨범, 플로리다의 작은 향수병, 이런 것들은 신사들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값진 선물은 절대로 안 된다. 친한 애인한테서라도 안 돼. 보석이나 몸에 걸치는 것은 물론이고 장갑이나 손수건도 안 된다. 만일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면 남자는 너를 숙녀로 생각지 않고 함부로 대할 게 분명해. 아이 어쩌지? 스칼렛은 우선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레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안 받겠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예쁜걸? 설령 그가 약간 함부로 대한들 어때? 그러나 그녀는 그런 생각을 품은 얼굴을 붉혔다. 저는 50달러를 치르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도랑에 쳐놓고 말겠어요. 그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미사나 드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당신은 몇 번 정도 당신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드려야 할 테니까요. 본의 아니게 그녀는 웃었다. 초록빛 모자의 차양 밑에서 웃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그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당신의 그 어린애 같은 꿈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맘대로 될 때까지 예쁜 선물로 당신을 유혹할 겁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흉내를 내면서 얘야, 남자들한테서는 캔디나 꽃 이상의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단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당신은 두뇌는 비상하지만 속은 시커먼 악당이에요, 레트 버틀러. 이 모자가 예뻐서 도저히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의 눈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듯 하면서도 조소의 빛을 띠고 있었다. 물론 PT 고모님에게는 당신이 내게 호박단과 초록비단을 견본으로 주고 모자의 모양까지 그려주었더니 결국 50달러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말해두면 되겠군요. 아니에요. 100달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고모님은 온 동네에 퍼뜨릴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게 될 거고 또 제가 너무 사치스럽다고들 수군거리겠죠. 하지만 레트, 다시는 값비싼 선물을 갖고 오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선물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물을 갖고 오겠소. 이번에는 그 보닛에 어울리는 비단 옷을 가져오죠. 그리고 당신에게 미리 알려두고 싶은 것이 있소. 단지 나는 친절해서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보닛이나 팔찌 따위로 당신을 사로잡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은 기억해 두시오.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일을 하진 않았소. 즉 어떤 보수를 바라지 않고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보수를 받고 말아요. 그의 검은 눈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술 위에 와 멎었다. 스칼렛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는 함부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키스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키스를 하려는 척하는 걸까? 그녀의 두근거리는 가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만일 그에게 키스를 거절한다면 그는 당장 자기 머리에 있는 보닛을 잡아채 다른 여자에게 줄지도 모른다. 반대로 한 번 키스를 허락해주면 한 번 더 키스를 하기 위해 더 예쁜 선물을 사갖고 오는지도 모른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란 키스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개의 경우 남자는 한 번 키스를 하고 나면 그 여자에게 빠지고 만다. 만일 여자가 현명하여 한 번만 키스하고 두 번 다시 못하게 하면 남자는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스운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레트 버틀러로 하여금 그녀를 사랑하게 하고 키스를 애원하게 만든다면 이 얼마나 재미있고 전율이 넘치는 일일까. 그렇다. 그에게 키스를 허락해주자. 그러나 키스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속눈썹 아래로 살짝 눈웃음을 보내며 유혹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꼭 보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보수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보니스의 대가로 당신이 결혼을 요구해 온다면 한마디로 그건 거절이에요. 하고 그녀는 딱 잘라 말한 후 유혹하듯이 깃털 장식을 뒤로 날리며 고개를 발딱 젖혔다. 그의 흰 이가 짧은 콧수염 아래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부인,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아니 그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은 없소. 나는 결혼할 위인이 못 되니까요. 그래요?
불의의 기습을 받은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바에야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리라고 결심했다. 나는 당신에게 키스해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럼 어째서 이상하게 입술은 오므리고 있는 겁니까? 어머! 그녀는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을 흘낏 쳐다보고 난 후 외쳤다. 붉은 입술은 키스를 요구하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어머! 그녀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고는 화가 잔뜩 나서 발을 굴렀다. 당신처럼 무서운 사람 처음 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 이제 다신 안 봐도 결코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 그 아름다운 보닛을 벗어 바닥에 던져 짓밟아 버리는 게 어때요? 아, 참으로 재미있군요. 당신의 그 괴팍한 신경질이 말이오. 당신 자신도 잘 알겠지만 그 보닛은 당신과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스칼렛. 나와 내가 준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닛을 한번 짓밟아 보실까요? 이 보닛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턱의 리볼을 꽉 누르며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뒤로 살짝 다가와 가볍게 웃으면서 그녀의 양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너무 젊소. 하고 그는 말했다. 그토록 바라는 눈치니까 자, 멋있게 키스해드리지. 하고 그는 제멋대로 그녀의 허리를 움켜잡았다. 그의 시꺼먼 콧수염이 그녀의 볼에 가볍게 스쳤다. 자, 이래도 숙녀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후려갈겨야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녀는 반항적인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지만 그의 시꺼먼 눈썹 밑의 재미있어하는 눈빛을 읽고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왜 그는 이리 짓궂을까? 남을 놀리는 데서 쾌감을 맛보는 걸까? 자기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또 키스하고 싶지도 않다면 도대체 그럼 무슨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처럼 자주 드나들고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서 유혹하는 걸까? 이 정도면 됐소. 하고 그는 말했다. 스칼렛, 나는 지금 당신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다면 당장 나를 쫓아내는 것이 좋을 거요. 물론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말이오. 그러나 나를 좀처럼 쫓아내기가 힘들 거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오. 당신이? 모르시오? 바자회에서 내가 당신을 만난 이래 당신의 생활은 세상의 소문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물론 전적으로 책임은 나에게 있소. 감히 당신에게 춤을 추자고 권한 사람이 누구였소? 우리들이 그토록 떠들어대는 남부의 영광이 어떻다느니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설득한 사람이 누구였소? 요란스럽게 외치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당신이 생각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였소? 노부인들이 화제거리가 되게 만든 것이 누구였소? 미풍양속을 무시하고 상복을 몇 년이나 앞당겨 벗기려고 한 자가 누구였소? 또 받기만 한다면 도저히 숙녀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기 힘든 선물을 당신에게 받도록 한 자가 누구였소? 당신은 이상한 자만심에 빠져있는 것 같군요, 버틀러 선장. 저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당신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벌써 이런 것들은 다 내 손으로 해결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고 의심쩍은 듯이 놀란 표정을 짓고는 그는 갑자기 진지한 태도로 돌변했다. 만일 당신이 내 손을 빌리지 않았던들 당신은 여전히 찰스 해밀턴의 죽음을 슬퍼하는 미망인이었을 것이고 부상병에 대한 갸륵한 사랑으로 세상의 칭찬을 받고 있었을 게 틀림없소. 그런데 지금은.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레트의 비꼬는 듯한 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 멋진 보닛을 쓰고 회복기에 있는 장교들에게 꽃을 갖다 주리라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사실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을 수가 없었다. 레트가 억지로 그녀를 미망인의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그녀의 시대를 부활시켜 그녀를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시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도 미혼 여성들 위에 군림시켰던 것이다. 물론 어머니의 교육에서도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기에 하나의 하찮은 관습을 무시하는 것과 또 다른 관습을 무시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이 간주되었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레트와는 별개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격려가 있었기에 엄격하게 교육받은 예절에 관한 그런 훈계와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할 수 있었고 숙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규범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보닛이 지금까지 그녀가 썼던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
더구나 귀한 것을 한 푼도 치르지 않고 손에 넣었다는 것. 레티아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는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녀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튿날 스칼렛은 거울 앞에 서서 한 손에는 빗을 들고 입에는 가득 머리핀을 물고서 요전에 리치먼드에 있는 남편을 만나고 온 메이벨이 수도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다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고양이와 쥐와 생쥐 머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무척 힘들었다. 머리를 한가운데에서 갈라 양쪽에 각각 크기에 따라 적당한 골을 만드는 것인데 앞쪽의 첫째 골이 고양이인 것이다. 고양이와 쥐는 만들기가 쉬웠는데 생쥐는 만들기가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머리 모양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숱이 많고 뻣뻣한 앞머리를 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머리 모양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2층 복도로 올라오고 있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멜라니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한 번에 2억 계단씩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자 머리핀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멎었다.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았다. 왜냐하면 멜라니는 항상 대갓집의 나이 지긋하고 위험 있는 부인처럼 얌전하게 걸었기 때문이다. 스칼렛이 문을 열자 멜라니가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리본으로 맨 보닛은 목에 매달려 있었으며 스커트의 후프가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속에는 뭔가가 한 움큼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방 안에는 향수로 가득 찼다. 아, 스칼렛!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녀는 문을 닫고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고모님은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오셨단 말이죠? 스칼렛, 나는 걱정이 돼 죽을 것만 같아요. 하마터면 졸도할 뻔했지 뭐예요? 스칼렛, 피터 할아범이 피티 고모님에게 이른다고 위협하지 않아요, 글쎄. 뭘 이른다고요? 자세히 말해봐요. 나하고 같이 얘기하던 사람이 미세스 하고 멜라니는 말하다 말고 손수건으로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부채질했다. 저 머리카락이 붉은 벨 와틀링이라는 여자와 얘기했다고. 어머 멜라니 하고 스칼렛은 소리쳤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녀의 눈이 커졌다. 벨 와틀링은 그녀가 애틀랜타에 처음 왔을 때 거리에서 본 여자로 지금은 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현란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매춘부들이 군대를 따라 많이 애틀랜타로 들어왔지만 유독 이 와틀링은 그 불꽃처럼 빨간 머리칼과 야하고 지나치게 유행을 앞서가는 옷차림 때문에 눈에 띄었다. 피치트리가나 고급 주택가에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가끔 그녀가 그곳에 나타날 경우에는 내노라 하고 떠들어대던 귀부인들도 주눅이 들어 그녀 옆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 여자와 멜라니가 이야기를 했으니 피터 영감이 화를 내며 이르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피티 고모님이 아시면 난 죽어버릴 테야. 만약에 고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곧 울고불고 하실 테고 게다가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실 테니까 난 야단을 맞을 게 뻔해 하고 멜라니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나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 난 그저 그 사람이 측은하게 느껴졌을 뿐이고 게다가 난 빨리 그녀 곁을 도망칠 수가 없었어. 스칼렛, 단지 불쌍하게 느꼈던 것이 잘못일까요? 그러나 스칼렛은 그것의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 역시 철없는 부잣집 딸들처럼 매춘부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말투를 쓰던가요? 정말이지 너무 상스런 말투였어요. 하지만 갖은 노력을 다해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했어요. 불쌍하게도. 병원에서 막 나왔는데 피터 영감과 마차가 기다리고 있지 않길래 슬슬 걸어올 작정으로 에머슨 댁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그 여자가 울타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에머슨 댁 사람들이 메이콘에 가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저 잠깐 윌크스 부인 당신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 이름은 알았는지 난 그저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지만 스칼렛 어찌나 그 여자가 불쌍해 보이는지 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쓰고 화장도 하지 않은 모습이 만일 그 붉은 머리만 아니라면 아주 멋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 늙은 암공작 같은 엘신 부인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병원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정말 그 부인더러 암공작이라고 했어요? 하고 말하며 스칼렛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웃지 마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병원 일을 좀 도와주고 싶은가 봐요.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여자는 매일 밤 병원에 와서 간호일을 도와주고 싶대요. 물론 엘싱 부인이 그 생각을 들었더라면 반쯤은 죽여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싱 부인은 그녀를 병원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어요. 저도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요.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남부동맹의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스칼렛, 난 그 여자가 날 도와주고 싶다는 말에 감동했어요. 나라를 위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여자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무러면 어때요, 멜라니? 멜라니가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밖에 또 무슨 말을 했어요?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부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친절하게 보였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을 병원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꼭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엘싱 부인이 만에 하나 그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당장 쓰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돈인가? 그것을 생각하자 나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달아날 심산으로 알았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바보스러운 소리를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활짝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군요. 하면서 이 불결한 손수건을 내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유, 이 냄새 너무 지독하죠? 멜라니는 남자용 손수건을 내밀었다. 지저분한 데다가 향수 냄새가 지독히 나는 손수건 속에는 돈이 들어있었다. 그 여자가 내게 돈을 건네주며 매주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을 때 피터 할아범이 마차를 몰고 오다가 저를 본 거예요. 하고 멜라니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머리를 베개 밑에 처박았다. 그리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를 보자 할아범은 스칼렛 언니, 나에게 막 야단을 치지 않겠어요? 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피터 할아범은 빨리 마차에 오르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물론 저는 올라탔지요. 그랬더니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론 변명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끝내 피티 고모님에게 이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스칼렛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언니가 내려가 피터 할아범에게 고모님한테 이르지 말라고 부탁해보세요. 아마 언니의 말은 들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는 말만 들어도 아마 피티 고모님은 기절하시고 말 거예요. 스칼렛 언니, 할아범에게 부탁해 주시겠지요? 예, 말해줄게요. 그러기 전에 우선 손수건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펴보세요. 꽤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녀는 손수건을 풀었다. 금화 한 움큼이 침대 위에 굴러떨어졌다. 스칼렛 언니 50달러예요. 그것도 금화로. 하고 멜라니는 돈을 세면서 두려운 듯이 말했다. 스칼렛 언니, 이런 돈을,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군인들을 위해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록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여자의 도와주고 싶어하는 심정을 가엽게 여긴다면 아마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게다가 병원에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면. 하지만 스칼렛은 주의해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러운 손수건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느끼고 있었다. 손수건 한 귀퉁이에는 RKB라는 머리 글자가 크게 수놓여 있었다. 그녀의 서랍 속에도 이것과 똑같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어제 들에서 들꽃을 꺾어 묶기 위해 레티에게 빌렸던 손수건으로 오늘 저녁 파티 때 그것을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저 괘씸한 레트가 저 더러운 와틀링과 관계를 가진 후에 그 대가로 이 금화를 준 것이다. 이 금화의 출처가 바로 봉쇄 밀수꾼의 돈이었다니. 레트가 그런 여자하고 지낸 다음 태연이 고개를 돌려 숙녀한테 추파를 던지다니. 이 얼마나 철면피 같은 남자인가.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려니 하고 지레 짐작했던 그녀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것은 그가 결코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녀에겐 나쁜 여자라든가 그것에 관련된 모든 일은 수수께끼였고 심지어 추잡한 일로 여겨졌다. 남자들이 그런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에 올릴 수는 없었다. 설사 그녀가 그런 것들을 입에 올린다 해도 간접적이고 완곡하게 속삭여야 한다. 하찮은 천민들이 그런 여자와 놀아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 그녀와 화려한 춤까지 추었던 그런 남자가 이런 여자와 놀아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가문이 좋고 훌륭하다고 느꼈던 레트까지도 이런 세계에 드나드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세계를 펼쳐 보여준 셈이다. 그것은 끔찍한 것이었다. 어쩌면 남자들은 모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추잡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나쁜데 저런 천한 여자와 놀아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레트라는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었다. 레트라는 사람은 아마 남자 중에서 제일 지저분할 것이다. 그녀는 이 손수건을 레트의 면상에 내던져 쫓아낸 다음 다시는 이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도저히 숙녀로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여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가 그들의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해야 한다. 숙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 하고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생각했다. 내가 숙녀만 아니었다면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텐데. 그리고 손수건을 움켜쥐고는 피터 영감을 찾으러 계단을 내려갔다. 화로 옆을 지날 때 그녀는 화가 치밀어 손수건을 불 속에 던져버렸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멍하니 그것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았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